황하 5천년 살아본 최초의 중원과 치우초는 세 개의 장으로 나눠 구성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화북평원의 형성 과정과 해안선 변화 분석을 통해 진화적인 문명 형성이 한반도 유화 문명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문헌적 접근이 아니라 기후지리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인데요. 황하 본류가 인위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황하와 회하 그리고 해하의 삼각주가 발달해 형성된 평원이라고 해서 황해해 평원으로도 불리는 화북평원은 단군조선 건국 후에도 확장 중이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시기의 해안선입니다. 천진을 포함해 하북성 대부분이 바다에 잠긴 상태인데요. 현재 해안선과 비슷해진 시기는 당 제국의 끝물이자 견훤 이후 백제를 건국한 900년경에 이르러서야 도달합니다. 연구자에 따라 시기별 해안선 위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추세는 대동소이합니다. 해안선 변화의 영향 요인을 꼽으라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첫 번째로 언급해야 합니다. 현재 해수면 기준으로 125m까지 하강하거나 10m 이상 상승을 반복해온 것을 고려하면 당연하겠죠. 그러나 지질 구조적인 부분은 황하가 주요인입니다. 20세기 이전에는 해마다 16억 톤 내외의 토사가 발해와 서해를 메우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토사를 1m의 폭과 높이로 쌓으면 지구를 27바퀴 돌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전세계 주요 강의 함사 농도를 비교한 이 표를 기억하실 겁니다. 황하의 농도는 장강의 55배인데요. 물의 황토가 많다는 것은 물길이 지나는 영역은 황토가 켜켜이 쌓여 새로운 육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함사농도 10위권 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하의 넓은 삼각주가 형성된 곳들인데요. 충적토라 비호가기 때문에 식량 생산에 유리하고 습지와 바다가 접해 있어 수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수로를 통해 외부 세계와 교역이 가능한 지경학적 위치여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좋은 환경입니다. 진화의 중심지역인 자칭 중원 땅이라고 하는 화북평원 형성을 언급할 때 장강과 비교해서 황하가 압도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이유도 함사 농도 때문입니다. 평균 유량만 놓고 보면 황하는 장강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운남성에서 발원해 홍콩과 마카오 사이로 흘러나오는 주강과 견주어도 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강이라고 부릅니다. 황하 황토고원지대를 통과하면서 퍼담은 다량의 황토를 정주부터 시작되는 하류에 쏟아부어 만든 지형이 화북대평원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균 유량은 장강이 황하의 11배가 넘지만 황토 함유량은 황하가 55배 많다는 수치의 결과가 장강 중하류평원과 화북평원의 면적 차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비유하자면 장강이 우유라면 황하는 떠먹는 요구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16억 톤 내외의 토사가 산동서 북쪽으로 흐를 때 쌓이는 구간과 형태를 보겠습니다. 단군조선의 대표적인 건국 시점으로 알려진 2333년 이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토사의 4분의 1은 해당 시기의 황하 하구를 기준으로 약 100km 내륙까지 하천 바닥, 하상에 쌓입니다. 이 말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하천의 바닥이 주위의 평지보다 높은 천정천이 되어 범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4분의 2는 황하 하구에서 바다 쪽으로 점차 삼각주를 확장하는 구간에 쌓이면서
발해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발해로 흘러나가 황토빛깔로 채색했습니다. 토사의 4분의 3은 육지를 확장하고 확장된 지역을 황토로 북돋는 데 온전히 쓰인 겁니다. 범람에 초점을 두면 재해이지만 비옥권 황토평야가 확장되는 과정으로 보면 문명, 토대의 축적 과정이 됩니다. 이 양면성을 봐야 진화 역사, 자칭 중국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진화 지역의 중심이라는 화북평원은 황하의 잦은 범람과 유로 변경으로 역사시대까지 육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은 한반도를 축으로 서해 대초원과 동해 대륙봉 평원에 있었던 고한민족과 이를 이은 여화 문명보다 문명 형성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하 물길이 요동치고 범람하면서 더디게 만든 비옥한 황토평원이 현지 해안선 가까이 확장되면서 상황 반전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진화 북부평원 혹은 북중국 평원의 비옥도와 면적은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반면 한때 농경 중심의 반목 문명을 형성하며 인류사의 지평 확장을 추동했던 요하 문명 핵심 지역은 환경이 약화되면서 생산력이 급감합니다. 고한민족이 온전히 화북평원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산동 구릉과 산동 반도, 산서 황토권의 평원 지역으로 남은 주 요인도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황하의 함사량과 쌓이는 구간을 고려하면 서기전 2300년부터 서기전 1300년까지의 육지화 속도가 이해될 겁니다. 당군조선 건국 직후의 해안선을 보면 하북성 거록은 아직 해수면에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0년 후에 약 170km까지 육지가 확장됩니다. 발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볼까요? 발해와 서해는 빙하기 동안 육지였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이 시기 화북평원은 황하 삼각조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입니다. 비록 서해 대촌에 포함되었지만 지금보다 해발 고도가 크게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빙기가 시작되자 하남성, 동부, 산동성, 평원, 하북성, 안위성, 강소성의 대부분은 바다에 잠깁니다. 이로써 서해 대촌 시기에 육로로 자유롭게 왕래했던 지금의 하북성과 요령성 그리고 평안도 지역은 발해에 가로막힙니다. 춘추시대 이후까지 1만 년 이상 진화 지역과 만주 한반도 지역의 육상로는 현재 지명 기준으로 요소 주랑, 연산 주랑, 태양 주랑의 좁은 길목 외에는 통행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황하 삼각조의 확장, 즉 발해 육지화가 진행되면서 좁은 주랑이 점차 확장됩니다. 이는 진화 지역과 고조선 문명권 사이의 천연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두 지역 간 영토 분쟁의 빈도도 그와 반비례해서 점차 많아집니다. 만약 요구르트와 같은 황하의 물길이 인위적인 변화 없이 산동 구릉 북쪽으로만 계속 흘렀다면 발해는 더 육지화되었을 겁니다. 이로 인해 해안선이 더 동진하고 요동반도의 노철산과 산동반도 복례각을 잇는 묘도열도의 구간도 더 건너기 쉬웠을 겁니다. 이렇게 됐다면 16세기 이후에 만주 한반도 권역과 진화 권역의 분쟁, 명청식의 여러 밀란, 또한 산동성과 하북성 주민들의 만주 이주 양상 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1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하 5천년사를 본 최초의 중원과 치우촌 이장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와족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춘추사관으로 쓰여진 고서나 일제식민사관을 고스란히 간직한 교과서로는 진화 역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시대의 황하에 대한 이해는 여순시대의 치수정책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유적으로 확인된 여순시대의 중원 땅과 치우천왕, 황제 헌원의 실제 활동 지역 등을 추적했습니다. 부피를 측정할 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잔, 홉, 되, 말, 석일 겁니다. 술의 양을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라와 시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각각의 단위가 10배가 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황하, 호칭, 일, 석수, 육, 둔이. 황하는 물 한 섬에 지능이 6말이라는 옛말인데요. 황하에 함유된 토사의 양이 60%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럴 수는 없겠죠. 토사 함량이 20-30%만 되어도 제대로 흐르지 못할 겁니다. 1장에서 확인했듯이 세계의 대하천 함사 농도 측정값에 따르면 황하의 토사 비율은 4.4%였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것인데요. 만약 평균 유량이 황하보다 11배 많은 장강이 이 정도의 토사 비율이면 서해는 동해처럼 준내해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황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토사가 쌓여 강바닥이 높아지고 필연적으로 범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하 흐름이 변했다는 최초의 기록은 서기전 602년입니다. 이후 2500여 년간 물줄기가 크게 바뀐 상태는 26차례로 거의 100년에 한 번꼴인 셈인데요. 이 중에서 다시 간추리면 17차례 정도이고 강 주변의 제방이 무너진 것은 1500번 이상으로 봅니다. 참고로 지각변화와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해수면 높이 변동, 지표면과 지하 수계 변화, 식생 변화 등등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사학계는 이런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2001년 타계한 중국 고고학계 거장인 장광직 선생의 자료도 그에 해당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2010년 중반 이후 발표된 최신 논문이나 서적과는 차이가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아이슬란드 빙하가 녹아 세계적인 해수면 변동과 기온 변화가 발생해도 북해와 인도양, 서태평양과 한반도 해역은 차이가 큽니다. 때문에 동아시아 역사를 다룰 때 서구 중심의 연구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황하 치수하면 떠오르는 4명의 인물이 있을 겁니다. 요, 순, 권, 우인데요. 기록과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개하겠습니다. 도당시 혹은 당요라고도 부르는 요임금 시절에 황하의 범람이 끊이질 않자 국가전략사업인 치수의 총괄 책임자로 권을 발탁합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나도록 권이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요임금은 후임자로 유씨 순을 지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이 요임금의 중신들을 제거하고 왕이 되는데 잠재적 경쟁자인 권 또한 우산에서 살해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임 치수총괄 책임자로 선택한 인물이 권의 아들 우입니다. 토목공사의 노하우를 흡수하면서 유력 가문의 발목을 잡아두려는 순의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우는 제방사 물길 통렬한 아버지의 치수 전략과 반대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토사 함량이 많은 황하의 범람은 제방만 높여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한 것을 보이는데요. 봉쇄가 아닌 개방, 막힘이 아닌 소통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세에 따라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단순화하면서 여러 갈래 지류를 만들어 분산함으로써 중심 강줄기에 부담을 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집을 떠나 13년 넘게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룬 성과는 순임금의 왕위를 물려받는 밑바탕이 되는데요. 이 인물이
하나라를 건국한 우임금입니다. 신화 역사는 황하의 치수로 시작해 대운하의 건설로 완성되었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순시대 중심지역은 기후 지질학적으로 산서성 인분에서 관중문지 서쪽 끝인 보계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문문지와 운성문지 그리고 관중문지는 황토평야이면서 소금호수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관우의 고향 운성은 초대형 염호가 있습니다. 소금은 근대까지도 전략물자였죠. 이곳에서 생산된 질 좋은 하동염은 요순시대 이전부터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진원지였습니다. 지질도 일찍이 안정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요임금의 도성인 도사유적을 비롯해 순임금과 우임금의 도성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동염의 역사는 지금도 지명으로 남은 치우천왕의 역사와 불가문의 관계에 있습니다. 구글이나 바이두 지도에서 치우천왕 한자로 검색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좌표는 북위 35도 00분, 동경 111도 05분입니다. 이 주변 지역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명 소개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치우천은 운성시와 중조산 사이에 있는 소금호수 염지의 남쪽에 잡혀 있습니다. 치우천에서 중조산의 낮은 지대를 넘으면 바로 산문엽시입니다.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쪽 방향은 산서성의 인분, 태원, 대동을 따라 요하문명권과 연계되는 루트입니다. 화면 기준으로 북쪽으로 흐르는 강줄기는 용문을 통과한 황하입니다. 황하를 기준으로 치우천이 있는 지역은 하동, 그 건너편의 관중문지는 하서지역에 해당합니다. 황하가 하산에 부딪혀 90도 꺾이는 지점은 위수가 합류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이곳이 동관입니다. 여기서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함곡강과 산문엽에 이릅니다. 지형도를 고정해서 다시 볼까요? 운성 남쪽의 빨강원이 치우천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동 하서의 위치는 변해왔는데요. 최초의 지점은 황하를 기준으로 동쪽의 분하평원은 하동, 서쪽의 유합평원은 하서라고 불렀습니다. 유합평원은 더 광범위한 영역을 관중문지라고 하죠. 하지만 진화 왕조의 세력 범위가 월중로 등이 장악하고 있던 서쪽 지역으로 점차 확장하면서 기준선이 황하 중류에서 황하 상류의 난주 서쪽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서주량이라는 지명이 생겨났고 이 지역에 대한 굳히기 전략으로 탄생한 군사 목적의 주둔지가 하서사군입니다. 세력권의 끝 혹은 국경을 의미하는 요하나 압록강이라는 지명도 이와 같은 원리로 위치가 계속 이동한 겁니다. 고정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본래 하동 하서지역을 통칭해서 분입평원이라고 하는데 앞서 봤듯이 하동지역은 요, 순, 우임금의 도성이 모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앞선 치우천왕의 족적도 확인했습니다. 관중문지와 낙양문지보다 앞선 시기 역사 무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서지역인 관중문지 일대에도 유사시기인 태호 복희, 염제 신농과 항제 헌원의 유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의 소금호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서지역에도 전략물자이자 부의 보증수표인 염호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존재 가치가 사라졌으나 대려의 소로지를 비롯해 5곳의 소금호수 유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우천왕과
황전원사의 갈등 요인에는 전략물자 소금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대의 전략물자인 석유나 반도체는 없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100일 이상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물과 함께 생명의 3대 조건에 포함되는 소금 없이는 오랫동안 버틸 수 없습니다. 특히 인류의 농업혁명 이후 곡물과 채식 유지의 식사라는 지역이 확산하면서 소금의 존재는 생존지수 그 자체였습니다. 인체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염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2g의 소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고기와 피에는 상당량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육식을 하는 유목민들은 소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갓 잡은 소의 피를 마시는 마사이족이나 술 혹은 해양 포유류의 피와 날고기를 먹는 고위도 원주민들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반면 식물성 음식에는 소금이 거의 없어 염분 섭취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식동물과 달리 초식동물들이 목숨을 걸고 염분을 섭취하려는 것도 생존 본능의 발동인데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지역이라면 소금의 위상은 생명수와 보석에 비견되는 존재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해에 대흥할령 산맥의 서쪽 내몽골까지 진격해서 비려를 정벌한 것도 시라무랭강 상류에 소금지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루이 13세 재임 시절 재상이었던 리슐류의 추기경의 발언에서도 소금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금센의 에스파냐가 세계 제국으로 군림한 원동력이 된 남미 대륙의 은강이 차지하는 위상만큼이나 프랑스의 중요한 요소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진화 대륙에서도 완전히 고립된 내륙 지역에 해당하는 분입평원의 위치를 고려하면 소금의 가치는 고구려와 프랑스보다 더 특별했을 겁니다. 이런 배경이라면 주인공이 치우천왕과 황제 혼혼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전쟁의 서사가 펼쳐졌을 겁니다. 기후 지질 데이터, 황하와 동쪽의 분수, 서쪽의 일수가 만나 형성한 충적평야, 여기에 염호와 상고대 역사 유적마저 더하면 이곳 분입평원이 원조 중원, 본래 중국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낙양, 정주, 개봉을 축으로 한 중원의 개념은 황하류 지역의 지질적 안정화, 치수정책, 간척지 확대가 일정 수준에 이른 후에야 등장한 겁니다. 이른바 중국사를 비롯해 진화지역 동이족의 이동 루트와 범위도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한 요순시대의 치수활동 중심무대가 지금의 중원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분석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선 순조 때 학자인 이양년의 시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걷는 사람은 모름지기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지나간 나의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기호학과 지리학을 선행하지 않고 고문서와 고지도에만 의지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소설을 쓰기 쉽습니다. 민족사학을 표방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정교한 분석과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 영상 이정표를 남기면 좋겠습니다. 이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황하 5천년사로 본 최초 중원과 치우촌 본편에 해당하는 3장입니다. 혹시 1장, 2장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가능하면 먼저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황하 물줄기의 9단계 시대별 변화를 정리했는데요. 그 원인과 두 얼굴을 가진 황하의 특성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하 연대기 지도 소개에 앞서 하나만 환기하겠습니다. 황하의 시대별 변화라고 하지만 편의상 시기를 나눈 겁니다. 시기는 기준과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본류를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여러 개 중에 대표적인 것만 표시한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극히 상징적인 요소만 추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여순시대의 권과 그의 아들 우의 치수활동을 소개했기 때문에 황하의 시대별 물길 첫 번째가 우화고도인 이유를 이해할 겁니다. 이 시기는 우임금이 치수에 성공한 것으로 보는 서기전 2278년부터 서기전 602년까지의 물길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여순시대의 중심 영역을 고려할 때 우의 치수 토목공사는 황하 중류 구간을 중심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황하의 물길이 변하는 위치를 단순화하면 하류가 시작되는 정주 시내의 북쪽입니다. 다수의 서적은 낙양의 맹진으로 소개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황하 중하류 경계비가 세워져 있는 복숭아꽃 계곡을 뜻하는 도화역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좌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북위 34도 57분 16.4초, 동경 113도 29분 11.7초 지점입니다. 경계비의 공식 명칭은 황하 중하유 분계비입니다. 정주가 왜 황하 중하류의 분기점인지는 지난 영상 해안선 변화로 본 황하 문명 실상에서 상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진화 대륙의 3단계 지형구조 특성상 2단계, 3단계 교차하는 도화역을 기준으로 그 하류 지점에서 물길이 바뀌는데 우화고도의 종착점은 하북성 권역인 지금의 천진이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천진 일대는 원조선, 고조선 제국 전성기의 국경선 즈음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시기 천진 지역은 아직 육지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때입니다. 춘추시대인 서기전 602년에 두 번째 물길이 형성되는데 서한고도라고 명명합니다. 서기 11년까지 유지되는데요. 이 기간에 가장 대표적인 왕조가 관중분지의 서한에 왕도를 두었던 한나라입니다. 나중에 낙양에 세워진 한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전한 또는 서한이라고 해서 서한고도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파란 점선을 보면 정주로부터 일정 구간은 우화고도와 동일하게 북동진합니다. 그러다 일정 지점에 이르러 동쪽으로 더 휘어진 후에 여러 차례 크게 뒤틀리면서 흐릅니다. 기존 유로에서 분리된 지점이 제방이 터진 곳입니다. 진나라 때 황하 중류지역의 장성 축적과 농지 개간을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그 여파로 토양 침식과 토사 유출이 발생하면서 하류에 쌓이는 토사량이 증가합니다. 동맥경화 현상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황하 하상 바닥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황토 진흙이 많이 쌓이면 결국 범람하면서 제방이 터지는 겁니다. 혈관이 터진 지점, 두 번째 물길인 서한고도가 새롭게 형성된 지점은 하남성 준현입니다. 황하 변천사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역 중 하나인 화련 북쪽 약 11km 지점입니다. 세 번째 물길은 왕망이 건국한 신나라 때인 서기 11년부터 1048년까지입니다. 한에 이어 서기 8년에 성립한 신나라는 불과 14년 만에 붕괴하죠. 이어 한나라 계승을 표방한 왕조가 낙양분지의 도읍을 수립합니다. 서쪽 관중분지의 도읍을 뒀던 한나라 구분하기 위해서 동한 또는 후한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한고도라고 합니다. 삼국지 배경의 시작이 되는 곳이죠. 동한시기는 서기 69년에서 70년에 왕경의 지휘하에 수십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 왕망 집권식이 더욱 심각해진 하류의 물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그 결과 새롭게 만들어진 유로는 산동성과 하북성의 경계를 따라 흐르다가 현재 산동성 이진현에서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이 현재 황하 물길과 겹치지요. 당시에는 육지가 끝나는 지점이 이곳까지였습니다. 이 흐름은 1000년 동안 유지됩니다. 물론 5대 19시대인 10세기가 되면 토사가 쌓여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범람이 발생합니다. 이 결과 야트막한 양산 주변의 저지대가 호수가 되면서 호수 박자를 붙인 지명 양산박이 탄생합니다. 소설 수호지의 배경지로 더 유명한 곳이죠. 5대 19시대에 19차례 범람이 발생하지만 그 이전에는 특이할 정도로 안정된 기간이었습니다. 왕경의 치수공사가 일정 정도 이바지했는데요. 황하 중류 향토건 지역이 농경지에서 목초지로 바뀌면서 토사 유출량이 줄어든 요인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을 봅니다. 이 기간 동안 황하 남쪽은 정주 형양의 판자에서 사수 변화, 회화를 잇는 통제거가 완성되고 북쪽은 심화, 기수, 유화, 천진, 영정화, 북경을 잇는 영제거가 준설됐습니다. 이어서 장강 이남의 진강과 항주 사이에 강남 운하도 건설됐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북송고도 시기인데요. 1048년에 시작해 1128년까지만 유지됩니다. 개봉을 수도로 삼았던 북송의 전속기간은 960년부터 1126년까지인데요. 당시 개봉인구는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류사의 비교 대상이 없는 대운하 네트워크 덕분에 당대 세계 최대 도시로 성장한 겁니다. 북송고도 기간은 80년에 불과하지만 유로를 두 줄기로 표현했듯이 다양한 변신을 합니다. 대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하남성 복양현과 산동성, 견성 사이로 황하변천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호자하가 흐르는 곳입니다. 두 개의 유로는 이곳에서 천진 북쪽과 발해만 남쪽으로 각각 흐르거나 때로는 동시에 흐르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동쪽의 대야택으로 유입된 후 남양호, 미산호, 낙마호, 홍택호, 회화를 통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범람이 되거나 하도가 한 번씩 바뀌어 물길이 거쳐가는 곳은 농경지와 마을을 덮쳐 막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황하의 비옥한 충적평원에서 거둬들인 국세 수입의 비중이 높았고 군사적인 역할도 크다 보니 물길의 방향을 두고 조정 대신들 간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다섯 번째 물길 변화는 여진족의 금나라와 남송이 대치하던 1128년 제방을 인위적으로 붕괴하면서 시작됩니다. 남송 원고도라고 명명했는데 이름 그대로 남송이 시작되는 1128년부터 원 제국이 몽골 고원으로 철수한 1368년까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덧붙이면 원 제국 시기는 진화 역사, 이른바 중국사가 아니라 몽골사 또는 북방 유목민족사의 시선으로 겹쳐봐야 역사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468년은 진화를 정복했던 원 제국이 식민지를 상실하고 연산산맥 이북에 본토로 철수한 겁니다. 그 위치가 원의 대도인 북경에서 거의 정북 방향으로 262km 지점에 있는 상도, 지금의 정남기입니다. 홍산, 적봉 기준으로는 정서 방향으로 248km 위치인데요. 역사 공부를 하는 분이라면 늘 위치도 이렇게 교차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128년 남송의 동경인 개봉 유수 두충이 금나라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하남성 화련 7시 방향에 있는 이고도를 무너뜨립니다. 화련 외곽도로 기준으로 약 11km 지점인데 방어작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파죽지세로 남한 금나라가 남송의 실제 수도인 이만, 지금 향주까지 점령하자 남송은 아예 대만과 마주한 복주로 천도합니다. 이고도의 붕괴로 태산을 위시한 산동구릉 북쪽에서 변동했던 황하의 본류가 아예 산동구릉 남쪽으로 흐릅니다. 동명, 견성, 거야, 가상,
금양을 거쳐 제녕 남쪽의 미산호로 유입되어 회화로 나갔습니다. 이후 다른 지점에 제방이 추가 붕괴하면서 본류만 여러 개가 형성됩니다. 거야택에서 미산호, 홍택호로 이어진 동서의 광범위한 지역이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범람 지역이 여진족의 금과 송의 천연해자 휴전선 역할을 하다 보니 제방은 복구되지 않은 채 오랜 동안 방치됩니다. 금에 이어 남한 몽골은 유목민족인데도 오히려 두 번이나 황하의 제방을 떠뜨리며 수공을 펼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원제국 시기는 산동구릉 남쪽과 북쪽을 잇는 대운하의 상징 구간인 회통화를 건설합니다. 참으로 묘한 일인데요. 이른바 한족 국가의 자랑이라는 중국의 2대 토목공사 중 하나가 대운하이죠. 그런데 그 운하의 토대를 구축한 나라가 선비족이 세운 수나라입니다. 이어 대운하의 삼각축마저 완성한 시기도 몽골족의 원나라입니다. 이에 비하여 명대 이후 벌인 토목공사는 조촐한 규모였습니다. 1128년 원제국 식민지 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시작된 여섯 번째 물길인 명청고도 시기는 1855년까지 이어집니다. 남성 원고도 시기에는 황하 하류가 회화 쪽으로 흘러 합류했는데 명청고도 기간에는 회화를 침범함과 동시에 제국 경영의 동맥인 운하까지 위협했습니다. 특히 황하가 북쪽으로 범람하여 산동성 경내 회통화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치수 정책을 집중했습니다. 해발고도차가 커서 특수시설이 설치된 회통화의 문제가 발생하면 제국의 물류 시스템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본류와 지류는 매우 복잡하고 변화가 심해 강줄기를 표현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 총대장인 전봉준이 태어나던 1855년 황하는 다시 산동군 북쪽으로 회귀하는 극적인 7번째 변화를 겪습니다. 개봉 철탑에서 약 40km 하류에 있는 개봉시 동파두진에서 제방이 터집니다. 제방 붕괴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쌓여 하천 바닥이 주변 지표면보다 높아져 땅 위에 강이 걸려있는 형국인지라 홍수가 나면 쉽게 붕괴했습니다. 때문에 위험 상황이 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치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1855년은 태평천국이 발발한 5년차로 청제국이 황하 치수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방 붕괴는 필연이었고 황하 물줄기는 모처럼 지형지세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이 결과 산동 구릉지 북쪽을 따라 발해로 흘러나갔는데 이 하도가 지금의 황하 본류입니다. 이후 또다시 지형지세를 거스리며 하도가 변경됩니다. 8번째 변화는 전쟁으로 인한 인위적인 붕괴였습니다. 1937년 7월 7일 발발한 중일전쟁이 거의 1년 가까이 된 다음해 6월 9일입니다. 중화민국을 침략한 일제가 파죽지세로 내륙 깊숙이 진격하면서 개봉까지 점령합니다. 그 서쪽의 정주를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한 장개석 총통은 황하 중하류 경계선인 도하역 20km 하류에 있는 화온구 제방 폭파를 명령합니다. 이 결과 범람한 황하는 남쪽 내륙 깊숙한 지점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합니다. 홍수는 하남성, 안위성, 강소성의 44개의 형과 도시를 강타해 사망자만 89만 명, 피해자는 12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붕괴한 지방을 통해 매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1942년부터 다음 해까지는 연속해서 가뭄과 황충, 메뚜기떼가 덮치는 하남 대기근이 발생해 하남성에서만 300만 명의 농민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9번째 변화는 화원구 제방을 복구한 1947년 3월입니다. 비로소 황하의 물줄기가 다시 지형지세를 따라 흐르면서 황하 변천 연대기가 끝을 맺습니다. 황하 변천의 역사라고 했습니다만 문명사 관점에서는
황하 충적평원의 확장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격한 법령과 본류의 변화, 헤아리기조차 버거운 지류와 수많은 호소의 생성과 소멸은 오랜 기간 문명 발전을 위협했습니다. 황하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하상과 제방을 관리하지 않으면 범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내란과 외환으로 치수공사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로 인한 범람으로 곡창지대가 물바다가 되면 농민봉기 불씨가 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또다시 치수공사의 시기를 놓치는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황하는 춘추시대까지도 하류 구간의 강둑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천진일대는 여전히 육지가 아니었고 화북평원은 초대형 호수와 늪이 산재했습니다. 대륙택의 경우 서울시 면적의 3배 이상으로 제주도와 비슷했습니다. 또한 황하 본류와 여러 지류가 수시로 물길을 바꾼 데다가 태양산맥에서 발현한 수많은 강줄기들이 흘러내려 마치 바둑판과 같은 격자 형태의 물길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환경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고대 사서나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출간된 황당한 지도, 후한무치한 자료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중국이나 일본 학계에 의한 역사 왜곡 수준은 대한민국 식민사학자들에 비하면 오히려 나은 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위심사, 채용, 보직을 통해 세습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일 세력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 왜곡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